서울중앙병원 7층 중환자실은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으로 가득했어요. 하얀 커튼으로 나뉜 병실 안, 박영희는 침대에 누운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습니다. 그때 며느리 수지는 허리를 숙여 시어머니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어머님, 차갑고 날카로운 음성이 영희의 귓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왜 아직도 죽지 않는 거죠? 빨리 가셔야 제 인생도 편해지는데 말이에요. 이 소름 끼치는 상황에도 영희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하지 않았습니다. 영희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서울중앙병원 7층 중환자실은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으로 가득했어요. 하얀 커튼으로 나뉜 병실 안, 박영희는 침대에 누운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심전도 기계는 단조로운 신호음을 내보내고 있었죠.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의사 선생님, 어머님 상태가 어떤가요? 한수진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담당 의사 김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구겨진 휴지가 쥐어져 있었어요. 김 의사는 차트를 들여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분의 의식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외부 자극에 거의 반응이 없으시죠? 수진의 얼굴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럼 언제쯤 깨어나실 수 있을까요?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수진은 병실 안으로 들어가 시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는 간병인 이순자가 졸음을 참으며 앉아 있었죠. 이모님, 제가 잠깐 어머님 곁을 지킬게요. 커피라도 한 잔 드시고 오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잠깐만요. 금방 올게요. 간병인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로 멀어져 갔습니다. 수진은 주변을 살폈어요. 복도를 지나는 간호사도 옆 병상의 보호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수진은 다시 침대로 다가가 영희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죠. 그녀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어요. 수진은 허리를 숙여 시어머니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전혀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음성이 영희의 귓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왜 아직도 살아계시는 거죠? 수진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빨리 가셔야 제 인생도 편해지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 영희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그것을 단순한 근육 경련으로 여겼어요. 이제 오래 못 버티실 거예요. 제가 잘 보살펴 드릴 테니까요. 수진의 입에서 비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침대 위에서 영희의 오른손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녀는 하얀 침대 시트를 힘껏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파랗게 드러났죠. 다친 눈꺼풀 아래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투명한 눈물은 주름진 뺨을 타고 천천히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수지는 재빨리 몸을 일으켜 휴지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근심 가득한 효부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어머님, 제가 여기 있어요. 걱정 마세요. 수지는 다정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순자가 커피를 들고 병실로 돌아왔어요. 어머님 상태는 어때요? 변화가 없으세요. 그냥 계속 주무시는 것 같아요. 수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감긴 눈 속에서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가 그녀의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3년 전 사랑하는 아들 민수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부터 품어왔던 의심들이 하나씩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장례식에서 흘린 눈물에 진심이 없었던 것. 사고 직후 너무나 빠르게 정리된 보험금 문제들. 그리고 집 서랍에서 발견했던 낯선 남자와의 사진. 영희의 의식 속에서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며느리 한수진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였어요. 심전도 기계는 여전히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속에선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시간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2년 11월, 일은 새벽 경기도 용인의 한 고속도로였어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며 크게 부서졌습니다. 비명 소리도 브레이크 소리도 없이 일어난 사고였죠. 출근길 차량들이 하나둘 멈춰섰고 누군가 119에 신고를 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운전석의 박민수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조사하며 사고 원인을 분석했어요. 차량의 브레이크가 완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브레이크 개통 고장으로 인한 단독사고로 보입니다. 교통과 경찰관은 보고서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사고 차량은 이틀 후 폐차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 국화꽃 향기가 방안을 가득 채웠어요. 영정사진 속 박민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수진은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 앞에서 목 놓아 울었어요. 여보, 왜 나를 두고 먼저 가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문객들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며느리를 안타까워했어요. 아이고, 저 젊은 사람이 어쩌나. 얼마나 힘들겠어. 35살의 과부가 되다니. 사람들의 위로 속에서 수지는 계속 흐느꼈습니다. 영희는 영정 옆에 앉아 며느리를 지켜보았어요. 수진의 어깨가 격하게 떨렸고 입에서는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눈에는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어요.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소리는 요란했지만 실제 눈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어요. 영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영희는 아들의 집을 정리하러 갔어요. 수지는 친정에 다녀온다며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영희는 아들이 즐겨 입던 옷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야, 엄마가 내 물건들 잘 정리해 줄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침실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영희는 그 사진을 집어들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해외 리조트로 보이는 배경, 수진이 젊은 남자와 친밀하게 포옹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수영복 차림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22년 8월 15일 아들이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영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녀는 급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원래 자리에 놓고 서랍을 조심스럽게 닫았어요. 영희의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 그리고 남편이 죽자 너무나 빨리 정리된 모든 것들,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돌아가신 남편의 형사 후배인 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사님, 혹시 시간 되실 때 제가 뵙고 싶은데요. 아,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 사고 건인데요. 혹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강 형사의 진지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뵙죠. 영희와 강 형사는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았어요. 강 형사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형수님, 제가 비공식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제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 형사는 사고 당일의 CCTV 기록을 다시 찾아보았어요. 민수가 출발하기 전날 밤 집 주차장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는 1시간 가까이 민수의 차 밑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CCTV 화질이 좋지 않아 얼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은 충분했어요. 한 달 후 민수의 생명보험금 10억 원이 수진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영희는 보험회사로부터 그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보험금은 사고 2년 전에 10억으로 증액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남편 몰래 보험금을 올렸던 것이죠. 그리고 2달 후 수진은 송파에 새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25평짜리 아파트의 가격은 10억 원이었습니다. 영희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며 치를 떨었어요. 이 여자가 정말로. 그녀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강 형사는 폐차장을 수소문해 민수의 차량 부품 일부를 찾아냈어요. 정비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브레이크 라인에서 이상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고장이 아닙니다. 누군가 일부러 손뗀 흔적이 있어요. 전문가의 말에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희는 모든 증거를 모아 작은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사진, 보험금 기록, CCTV 캡처, 부품 감정서.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부족했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영희는 거울 앞에 섰어요. 주름진 얼굴에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조금만 기다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복수는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영희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며느리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를 안방에 모시고 정성껏 간호하는 척했어요. 어머님, 여기서 편히 쉬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영희는 그 속내를 알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영희는 여전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척했어요. 매일 저녁 7시 수지는 약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하얀 접시 위에 여러 알의 약이 놓여 있었어요.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약을 삼키는 신용을 했어요. 잘 드셨어요. 이제 주무세요. 수진이 방을 나가자 영희는 재빨리 화장실로 갔습니다. 입안에 머금고 있던 약들을 모두 뱉어냈어요. 변기물이 약을 휩쓸고 내려갔습니다. 영희는 뱉어낸 약 하나를 휴지에 싸서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어요. 나중에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영희는 다짐했어요. 조금만 더 참자. 증거를 잡을 때까지. 며칠 후 강 형사가 영희의 집을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수진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였어요. 형수님, 이걸 사용하세요. 강 형사는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손톱만한 녹음기와 피놀 카메라가 들어 있었어요. 녹음기는 목걸이에 달아두세요. 카메라는 거실 화분에 숨기면 됩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건들을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조심히 설치하겠습니다.
강영사는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위험하면 바로 연락하시고요. 그날 밤 영희는 카메라를 거실 화분 속에 조심스럽게 숨겼어요. 녹음기는 평소 착용하는 목걸이 뒷면에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거울로 확인해 보니 전혀 티가 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 수진이 잠깐 외출했습니다. 영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며느리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노트북이 열려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이자 화면이 켜졌어요. 메신저 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민준호라는 이름의 대화창이 보였어요. 영희는 스크롤을 올려 메시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처리는 어떻게 돼가? 조금만 기다려. 곧 끝날 거야. 빨리 해. 우리 해외로 나가야지. 알아. 재산 정리하고 바로 출국할게. 영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여러 장의 대화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노트북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영희는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이틀 후 수진의 친구 최미라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어머님 상태는 좀 어때? 많이 안 좋으셔. 정신도 가물가물하시고. 영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침을 흘리고 눈동자에 초점이 없는 척했습니다. 어머님, 저 수진이 친구 미라예요. 영희는 대답 없이 허공만 바라보았어요. 최미라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드시겠다. 혼자 간병하느라. 괜찮아.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수진의 말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친구가 돌아간 후 수진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영희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눈을 감은 채 귀를 기울였어요. 목걸이 속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나야. 수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 빨리 끝내. 알았어.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할게. 약은 계속 먹이고 있어? 응. 양을 점점 늘리고 있어. 곧 자연스럽게 갈 거야.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수진은 영희에게 죽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식사하세요. 따뜻한 흰죽이었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쓴맛이 혀끝에 느껴졌어요. 영희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네, 어머님. 화장실에서 영희는 입안의 죽을 모두 뱉어냈어요. 변기에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역질을 했습니다. 뱉어낸 죽을 물로 씻어내며 그녀는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야, 엄마가 꼭 이겨낼게. 밤이 되어 수진이 잠든 후 영희는 강 형사에게 조심스럽게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증거를 더 확보했어요.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형수님, 너무 위험합니다. 강 형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요. 알겠습니다. 제가 수집한 자료들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강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조심하세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영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복수의 그물이 천천히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수지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항공권 예약 사이트가 떠 있었어요.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한 밤, 두 여자는 각자의 계획을 꿈꾸고 있었어요.
한 명은 도피를, 다른 한 명은 복수를.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영희는 강형사와 조용한 공원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가을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형사님, 이제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제 친구 중에 중앙병원 내과 의사가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죠. 봉투 안에는 김정민 의사의 명함이 들어 있었어요. 이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해 보세요. 영희는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사흘 후 영희는 병원 상담실에서 김정민 의사를 만났어요. 의사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영희는 지난 3년간의 일들을 천천히 설명했어요. 아들의 죽음, 며느리의 배신, 그리고 자신을 향한 살해 시도. 김 의사는 영희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제가 쓰러진 척하면 선생님께서 뇌졸중 진단을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의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살인범을 잡는 일이라면 협조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날 저녁 영희는 집 거실에서 수진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이 놓여 있었어요. 영희는 숟가락을 들다가 갑자기 손에서 놓쳤습니다.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수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영희는 한쪽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어요. 어지러워. 그녀의 몸이 천천히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영희를 붙잡았어요. 영희는 소파에 쓰러져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우리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소는 서울시 송파구. 네,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끄는 수진은 영희의 맥을 짚어보았어요. 맥박은 정상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구급대원들은 영희를 들것에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중앙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수진은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소란스러웠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김정민 의사가 응급실로 들어와 영희를 살폈어요. 혈압 측정하고 CT 촬영 준비하세요. 간호사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수진은 커튼 밖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렸어요. 1시간 후 김 의사가 수진을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앉으세요. 수진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어요. 어머님 상태가 뇌졸중입니다. 김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뇌졸중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MRI 결과 뇌혈관이 막혀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시켜야 합니다. 김 의사는 차트를 보여주었어요. 수진은 차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는 중환자실 병상으로 옮겨졌어요. 각종 의료 장비가 그녀의 몸에 연결되었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규칙적인 소리를 냈어요. 영희는 눈을 감은 채 완벽하게 의식 없는 사람을 연기했습니다. 수진은 병실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날 밤 강형사는 병원 관계자 출입증을 목에 걸고
중환자실에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들이 교대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는 사다리를 가져와 천장 환기구 근처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카메라는 손톱만큼 작아서 전혀 눈에 띄지 않았어요. 설치를 마친 강영사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병실 전체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잘 되네. 그는 조용히 중환자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간병인 이순자에게 말했어요. 이모님, 잠깐 커피 좀 사오시겠어요? 제가 어머님 곁에 있을게요. 간병인이 나가자 수지는 병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영희의 침대로 다가가 주변을 살폈어요.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수진이 영희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댔습니다. 어머님, 왜 아직도 살아계시는 거죠? 차갑고 냉소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천장의 카메라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셔야 제 인생도 편해지는데 말이에요. 수진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병원 주차장 차 안에서 강영사는 노트북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영상 속 수진의 모습이 또렷했어요.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잡았군. 그는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9시 수진은 병원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민준호가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차에 올라타 남자를 끌어안았어요. 준호야,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정말? 언제쯤? 민준호가 물었습니다. 며칠 안에 자연스럽게 갈 거야. 그럼 우리 바로 출국하는 거야. 두 사람은 입을 맞췄어요. 주차장 천장에 CCTV가 모든 장면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병실에는 영희만 홀로 남아 있었어요. 기계음만이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다 봤어. 내 아내의 진짜 모습을. 그녀는 이불을 움켜쥐며 소리 없이 흐느꼈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울음을 삼키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중환자실의 시계는 새벽 3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복도는 고요했고 간호사들은 간호사실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수진이 병원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수진은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갔어요. 중환자실 입구에 인터폰을 누르고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걱정되어서요. 당직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어요. 수진은 영희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수진은 병실 문을 살짝 닫고 침대로 다가갔어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침대 옆 산소 호흡기의 디지털 패널을 들여다보았어요. 수진의 손가락이 설정 버튼을 눌렀습니다. 산소 공급량 수치가 천천히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어머님. 그녀는 냉소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5분 후 간호사 박지은이 정기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그녀는 각 병실을 확인하며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영희의 병실 앞에서 박 간호사는 걸음을 멈췄어요. 산소포화도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박 간호사는 급히 병실로 들어갔어요. 수진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참이었습니다. 보호자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상태가 걱정되어서 잠깐 들렀어요. 수진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박 간호사는 호흡기 설정을 확인했습니다. 설정이 변경되어 있네요. 이상하다.
그녀는 재빨리 원래 수치로 복구했어요. 알람 소리가 멈추고 산소 포화도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실수로 버튼을 누르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만졌는데요. 수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 간호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차트의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주차장 차 안에서 강 형사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병실의 실시간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호흡기를 조작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겼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다. 강 형사는 파일을 저장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즉시 동료 형사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사흘 후 수지는 민준호와 함께 영희의 집을 찾았습니다. 빨리빨리 해. 누가 볼 수도 있어. 민준호가 초조하게 말했어요. 두 사람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안방 서랍에서 영희의 통장과 도장을 꺼냈어요. 이것만 있으면 돼. 그녀는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민준호는 거실 장롱에서 귀금 속 상자를 발견했어요. 여기 금반지도 있어. 옆집에 사는 김순옥 할머니가 창문 너머로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영인의 집에 누가 있네? 그녀는 안경을 고쳐 쓰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낯선 젊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김할머니는 영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건 도둑이야. 그녀는 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강 형사의 번호는 며칠 전 받아둔 상태였어요. 형사님, 영인의 집에 수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20분 후 강 형사는 두 명의 동료와 함께 영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현관 앞에 섰어요. 강 형사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수지는 민준호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도망갈 방법이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3명의 형사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수진 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강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저는 어머님 물건을 정리하려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 형사는 탁자 위에 놓인 가방을 가리켰어요. 가방 좀 확인해도 될까요? 그건 제 가방인데요. 수진이 가방을 감싸 안았습니다. 동료 형사가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서 영희 명의의 통장 여러 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장과 인감증명서도 함께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어머님께서 제게 맡기신 거예요. 수지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강 형사는 서류 한 장을 꺼내 살펴보았어요. 유언장까지 있네요. 그것도 최근에 작성된. 유언장에는 영희의 모든 재산을 며느리에게 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적 감정 전문가가 아니어도 위조임을 알 수 있었어요. 민준호는 현관 쪽으로 슬금슬금 이동했습니다. 거기 서세요. 형사 한 명이 그의 앞을 막았어요. 저는 그냥 도와주러 온 건데요. 민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신분증 제시해 주시죠. 형사가 손을 내밀었어요. 경찰서 조사실, 수진과 민준호는 각각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 형사는 수진 앞에 증거 자료들을 펼쳐놓았어요. 병실 CCTV 영상, 주차장 영상, 메신저 대화 내용. 이게 다 뭡니까?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증거들입니다. 강 형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옆방에서 민준호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수진이가 시킨 거예요. 그는 형사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남편을 죽이고 보험금을 탔다는 것. 이제 시어머니까지 제거하려 한다는 것.
자신은 그저 돈에 눈이 멀어 따라갔을 뿐이라는 것. 3년 전 차 사고도 수진이가 계획한 거예요. 민준호의 진술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강 형사는 즉시 3년 전 사고 차량 조사를 재개했어요. 폐차장을 수소문한 끝에 브레이크 부품 일부를 찾아냈습니다. 자동차 정비 전문가에게 정밀 감정을 의뢰했어요. 일주일 후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이 날카로운 도구로 절단된 흔적이 명확합니다. 전문가의 소견서는 분명했어요. 이것은 고의적인 파손이었습니다. 강 형사는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수님,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정말인가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이제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전화를 끊은 영희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간의 고통스러운 기다림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3층 대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전 10시 재판장이 입장하며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판사석에는 백발의 수석 판사와 2명의 배석 판사가 자리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한수진은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호는 수진과 떨어진 피고인석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방청석 앞줄에는 박영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강 형사가 함께 자리했어요. 지금부터 피고인 한수진, 민준호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검사 정윤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의 카리스마 있는 남성이었어요. 재판장님, 피고인 한수진은 3년 전 남편을 살해했으며 시어머니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 민준호는 이를 방조하고 공모한 혐의가 있습니다. 법정 서기가 증거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중환자실 병실에서 수진이 영희의 귀에 속삭이는 장면이었어요. 어머님, 왜 아직도 살아계시는 거죠?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수진은 고개를 떨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수진이 호흡기를 조작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산소 공급량을 낮추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정 검사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세 번째 증거는 주차장 CCTV 영상이었습니다. 수진과 민준호가 포옹하고 키스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곧 죽을 것 같다는 대화 내용도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민준호는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네 번째로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처리는 어떻게 돼가? 곧 끝날 거야. 대형 스크린의 대화 내용이 크게 떠올랐어요.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다음 증인을 출석시키겠습니다. 판사가 말하자 법정 문이 열렸어요. 박영희가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증인은 피해자이자 3년간 증거를 수집한 핵심 인물입니다. 정 검사가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증인, 며느리를 의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아들의 장례식 때였습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며느리가 목 놓아 울었지만 실제로 눈물은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영희는 차분하게 증언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아들의 집을 정리하다가 낯선 남자와 찍은 사진을 발견했죠. 그 남자가 저기 앉아 있는 민준호입니까?
정 검사가 피고인석을 가리켰어요. 네, 맞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3년간 며느리의 행동을 관찰했고 제 음식에 이상한 약을 섞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보관해둔 약 샘플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이 약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재판장님. 정 검사가 감정서를 제출했어요. 수면제 성분이 정상 용량의 5배 이상 검출되었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영희는 증인석에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지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다음 증인으로 민준호가 호출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 피고인 한수진과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3년 전부터 사귀었습니다. 민준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피고인 한수진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청석에서 비난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피고인 한수진이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언제 알았습니까? 정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2022년 10월쯤 수진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호는 손수건으로 땀을 닦았어요. 남편의 차 브레이크를 망가뜨리겠다고 했습니다. 증인은 그것을 말리지 않았습니까? 말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보험금 이야기를 했고 민준호는 말끝을 흐렸어요. 수진이 증인석을 향해 독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배신자, 수진이 소리쳤어요. 정숙,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법정 경위가 수진을 제지했어요.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수진은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번째 증인은 자동차 정비 전문가 이상훈이었어요.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정비사였습니다. 증인,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상태를 설명해 주십시오. 브레이크 라인이 날카로운 도구로 절단된 흔적이 명확합니다. 이상훈은 확대 사진을 제시했어요. 자연스러운 마모가 아닙니다. 인위적인 파손입니다. 그의 증언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네 번째 증인으로 보험회사 직원 한상우가 나왔습니다. 피고인 한수진이 남편의 생명보험을 언제 증액했습니까? 2022년 9월 15일입니다. 한상우가 서류를 보며 답했어요. 사고 2달 전이군요. 누가 증액을 요청했습니까? 피고인 한수진입니다. 남편 명의 도장을 가져왔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까? 보험 약관상 계약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한상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진의 변호사 이태준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에 대한 증거들은 정황만 있을 뿐 직접적인 살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는 법정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시어머니 박영애 씨가 며느리를 함정에 빠뜨린 것 아닙니까? 이에 있습니다. 정 검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시어머니의 호흡기를 조작했고 독극물을 먹였습니다. 이에 기각.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수진이 최후 진술을 위해 일어났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절 미워하셔서 저를 범인으로 만드신 겁니다. 남편의 죽음도 정말 사고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방청석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어요. 재판부는 잠시 합의를 위해 퇴정했습니다. 30분 후 판사들이 다시 입장했어요. 법정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수석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한수진의 범행은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극히 잔인합니다. 피고인 민준호는 이를 알면서도 방조하고 공모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최종 선고를 내리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영희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강 형사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형수님,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희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법정을 나서는 수진과 민준호는 수갑을 찬 채 호송되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어요. 수진은 고개를 떨구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영희는 법원 계단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3년간의 싸움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어요. 2주 후 최종 선고 공판일이 밝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언론사 기자들이 카메라를 설치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피고인의 남편 살해 사건, 오늘 최종 판결. 뉴스 속보 자막이 방송사 화면에 떠올랐어요. 오전 10시 정각, 재판정 문이 열렸어요. 방청석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피고인석에 수진과 민준호가 들어왔어요. 수진은 2주 사이에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민준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전원 기립. 법정 경위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판사 3명이 입장했습니다. 재판장이 자리에 앉으며 법정을 둘러보았어요. 피고인들은 일어서십시오. 수진과 민준호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은 두꺼운 판결문을 펼쳤어요. 법정은 숨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모든 증거와 증언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울려 퍼졌어요. 피고인 한수진의 범행은 극히 계획적이고 잔인합니다. 피고인은 남편과의 결혼 생활 중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어요. 보험금을 목적으로 남편의 차량 브레이크를 고의로 파손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 박민수 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수진의 어깨가 떨렸어요.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독극물로 서서히 살해하려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조작한 행위는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판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보았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반인륜적이며 용서받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피고인 한수진에게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저는 억울해요. 법정 경위가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피고인 민준호. 재판장이 민준호를 향해 말했어요. 민준호는 온몸을 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한수진의 범행을 알면서도 방조하고 공모했습니다. 남편 살해 계획을 들었으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범행 후 피고인 한수진과 함께 시어머니의 재산을 빼돌리려 했습니다. 민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피고인 민준호에게 방조 및 공범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두 번째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닫았어요.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계속 울부짖으며 항소하겠다고 소리쳤어요. 민준호는 그저 허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두 피고인을 호송해 갔어요. 수진은 영희를 향해 원망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에요. 그녀의 외침이 법정에 메아리 쳤어요. 영희는 방청석에 앉아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 안도감이 컸습니다. 민수야, 이제 편히 쉴 수 있겠구나. 영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영희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의 방에 들어갔어요. 민수가 좋아하던 책들이 서가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 액자 속 아들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해냈어.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줬어. 이제 편히 쉬렴.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영희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년간의 고통스러운 싸움이 끝났어요.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실현되었습니다. 영희의 가슴속 무거운 짐이 조금씩 내려놓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 향기가 집안을 채웠어요. 영희는 소파에 앉아 차를 홀짝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들 없는 삶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하지만 최소한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웃집 김순옥 할머니였습니다. 영희야, 뉴스 봤어. 정말 잘 됐다. 고마워요, 언니. 이제 좀 편히 지내렴. 내일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와. 네, 그럴게요. 영희는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어요. 주변에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어요. 영희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마음이었어요. 악몽 같은 3년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